동북아시아에서 최강의 전투기를 보유하겠다던 일본의 야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제치고 최초로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겠다며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았었는데요. 야심차게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던 것과 달리 정작 개발의 중추를 담당하던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축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GCAP 사업을 총괄할 통합기관과 제조전담 회사를 영국 런던에 설립하기로 합의했었으며 그만큼 영국이 해당 사업에서 가지는 비중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국이 자국의 군개혁 방향에서 GCAP의 개발을 축소하고 다른 분야에 집중하려는 제스처를 드러냈다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소식이 될 것인데요. 4.5세대 KF-21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5세대, 6세대로 착실한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인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항상 각종 문제로 얼룩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 방위 산업의 폭망은 전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새로운 전력 구축 과정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아온 전력이 넘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GCAP 축소 전망과 함께 일본의 폭망한 무기 개발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무기 개발과 도입에 있어 호구 소리를 면치 못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같은 무기를 구매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손해를 보거나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무기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던 GCAP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GCAP 사업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일본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F2 전투기를 대체할 신형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일정만 놓고 보면 2026년에 본격적인 시제기 제조에 착수하여 2028년부터는 지상시험에 돌입 후 각종 성능 검증을 거쳐 2035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탑재될 예정의 첨단 기술력에서 현존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보다 1만 배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예정이거나 30대 이상의 무인기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성능과 개발 일정만 놓고 보면 정말 세계 최강의 6세대 전투기가 나올 것처럼 과장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새로운 영국 정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국내외군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GCAP 사업을 재검토하려는 것은 과도하게 긴 개발 연구 기간 때문입니다. 변수가 단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정된 개발 기간을 따라가도 2035년이 되어서야 실전 배치가 가능한 GCAP를 기다리기에는 현재 유럽과 영국의 안보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못한 것인데요. 유럽의 일부 지도자들과 군 전문가들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러시아와 유럽 간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은 개발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GCAP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장 영국의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체를 도입하는 것에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이 GCAP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며 GCAP 사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영국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태도를 바꾼다면 일본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아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기인데요. 이러한 일본의 위기는 마치 전작이었던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일본은 F2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 상당히 많은 갑질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미국에게 일부 엔진 기술을 전수받기는 하였으나 상당수의 주요 기술을 이전받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개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기 예상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든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는 특별 성명까지 발표했을 정도로 일본은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F2 전투기는 과거 환율을 기준으로 약 12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했는데 F2 개발에 뼈대라 할 수 있는 F16이 약 900억 원, F2보다 20년 이후에 나온 신형 기체인 KF21이 약 1100억 원의 가격인 것과 비교하면 2000년도에 양산되기 시작한 F2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과도한 비용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랬던 일본이 이번에는 F2 전투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영국으로 인해 또다시 호구가 될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이 방위 산업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위 산업에서 일본이 보여준 뻘짓은 헬기 도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파치 헬기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일본은 총 63기의 AH-64D 롱보우 아파치 블록2를 라이선스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라인까지 확충하였는데 정작 보잉이 블록3 개발을 핑계로 블록2의 생산 중단을 고려하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처음 계획했던 63기의 아파치 헬기 중에서 겨우 10세대만을 생산했으며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일본의 방산업체는 모든 손해를 떠안을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결국 마지막 아파치 헬기 세대에는 생산 라인을 갖추는 데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청구되어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위대에 납품되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도입할 때의 대당 가격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것으로 약 3조 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하여 10세대 구형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도입한 AH-64D 아파치 롱보우보다 한층 더 성능이 강력해진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도입하면서 대당 가격을 단돈 450억 원만 사용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데 투입한 대당 가격이 무려 5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일본은 돈 낭비를 제대로 한 셈입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보다 5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서 정작 자신들이 필요로 하던 수량의 5분의 1에 불과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인데요. 방위 산업에서 돈을 가져다 버리는 일본의 행각은 또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는 89식 소총을 제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89식 소총은 M16의 원형인 AR-15를 더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 개량된 AR-18을 모델로 개발된 소총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려 400만 원이라는 가격에 89식 소총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소총의 가격이 400만 원이라는 것은 비싸기로 유명한 헤틀러 운트코흐의 HK-416 소총을 2정이나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며 HK-416은 네이비실이 빌라덴 사살 작전에서 사용했을 정도로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소총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AR-18을 모델로 생산한 89식 소총을 특수부대가 실전 검증까지 마친 HK-416보다 2배의 가격을 주고 생산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인데요. K2 소총이 대량 생산 체제에서 약 60만 원대까지 생산 단가를 낮췄던 것과 비교하면 일본 방위 산업의 돈 낭비가 더욱 크게 체감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생산 공정과 단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미니우지 기관단총을 카피해서 450만 원 상당의 미네베아 PM9 기관단총을 생산하는 등 일본의 무기는 상식 밖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제조업 강국이란 이미지와 다르게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막대한 생산 단가 증가와 글로벌 호구 노릇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본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방위 산업에서는 확실한 기술력과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먼저 전투기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갑질에 시달리며 과도한 비용을 투자한다거나 영국으로 인해 GCAP 개발이 흔들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FA-50과 KF-21이란 뛰어난 기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충교역을 통해 초음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T-50을 개조한 FA-50을 통해 경전투기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토대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탄생시켰습니다. F2 전투기가 미국의 갑질과
일본 내부의 문제로 제대로 된 수출 시도조차 못했던 것에 비하면 이미 5세대 스텔스기와 수출 경쟁에 돌입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감히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파치 헬기 도입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전력 구축에 성공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 헬기의 대당 도입 가격도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1차 도입 과정에서 예정된 36대의 물량을 모두 깔끔하게 인수 완료함으로써 계획된 63개의 물량 중에서 13기만 확보 후 사업 자체가 엎어진 일본을 더욱 민망하게 만들었으며 추가로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는 2차 사업의 진행을 통해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의 아파치 헬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제7기동 군단의 북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했는데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파치 헬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공격 헬기까지 확보함으로써 일본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파치 헬기와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소형 무장 헬기를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아파치를 하이급, LAH를 로우급으로 편제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전력을 구성하였습니다. 도합 72대 아파치 헬기 도입과 약 200여 대의 LAH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총 11조 원 규모로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겨우 13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일본에 비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와 전력 확보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보다 방산 무기의 수출이 훨씬 자유로운 이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투자한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국가의 경제적 손익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F2 전투기 6세대 GCAP 헬기 도입까지 손을 대는 사업마다 돈을 가져다 버리는 일본을 보면 해외 무기 도입과 국산 무기 개발에서 모두 효율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더욱 놀라운데요. 앞으로도 일본은 해왔던 그대로 지금처럼 삽질을 거듭해준다면 대한민국과 일본의 방위 산업 격차는 더더욱 현격히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9일 일본 방산 비리 영상입니다. 한일전 구도로 좁혀지던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도입이 한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일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내부에서 무려 100억 원대의 핵폭탄급 방산 비리가 발생한 것인데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은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잠수함 25척 중 절반에 가까운 12척의 수리를 맡고 있었던 일본 방위 산업의 핵심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초대형 비리 사건으로 인해 가와사키 중공업이 그간 쌓아온 공든탑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지난 6년간 잠수함 수리 계약 체결을 위해 하청업체들과 하지도 않은 거래를 있는 것처럼 가짜 거래 내역을 작성해 10억여엔 한화로 약 100억 원 가까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는 방산업체가 검은돈 조성을 위해 잠수함의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일본이 6천억 원 이상을 들여 건조한 타이게이급 잠수함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과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선 이번 비리 파문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요.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생각하는 캐나다 입장에서 일본 잠수함을 입찰해서 배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탑승한 병력의 생사를 좌우하는 군수무기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잠수함 단가를 조작할지 모르는 기업의 무기를 사고 싶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재는 일본의 국내 상황과 맞물려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꿈꾸는 일본의 야심찬 포부에 제약을 걸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초엔저 현상이 대두되면서 일본 역사상 최대 방위 예산의 30%가 증발했을 정도로 일본 경제 상황 역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에 향후 5년간 43조 한화로 약 369조 7,600억 원을 방위 예산으로 호기롭게 책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증액은 1%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무너뜨린 결정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3년간 1달러당 108엔이었던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60엔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엔저 현상은 일본이 생산하는 군함이나 전차, 잠수함 등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와 부품들의 가격이 올랐고 가격 상승은 결국 조달 비용 급증으로
방위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방비 증액이 무색하게 되어버린 일본은 이제 계획했던 것처럼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방위 산업이 무기 생산에서 첨단 기술과 부품을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점도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산화 비율이 60%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엔저와 현상 같은 경제적 변화에 크게 요동치게 된 건데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산화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지상무기 국산화율은 약 90%에 달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약 70에서 80%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데요. 특히 잠수함, 전차, 자주포, 군함과 같은 주요 무기 시스템은 물론이고 첨단 레이더와 자주포의 파워팩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제경제 시장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국산화가 궁극적으로 해외 방산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방증하는데요. 즉,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의 길을 선택한 덕분에 일본과 달리 효과적인 국방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국산화 작업은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은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 대체를 위해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만 봐도 최소 약 6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랑하며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사업에서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유력한 수출 후보로 한국의 장보고 3 배치2와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공기분료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디젤 잠수함으로 긴 자망 시간과 강력한 무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성능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거리 항해 능력 및 높은 작전 지속 시간을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AIP 시스템이 없어 자망 시간에 불리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잠수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지만 일본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경험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일본은 이러한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축하려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터진 일본 방산업체의 대형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이 잠수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독주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하와이에서 진행한 림팩 훈련에서 캐나다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캐나다 수출 사업에 참여한 장보고 3 배치2보다 한 단계 낮은 이범석함을 둘러보며 큰 호평을 한 것도 한국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크리스티안 모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이범석함에 대해 훌륭하고 완벽한 잠수함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참여할 잠수함보다 훨씬 낮은 체급의 잠수함을 두고도 극찬을 한 캐나다에서 그보다 한층 더 우월한 장보고 3 배치2를 두고 부정적으로 평할 이유는 전무합니다. 더하여 일본에서 대형 악재가 터지자마자 캐나다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의 호평은 캐나다 수출 사업의 결정적 추가 한국으로 기울어졌다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림팩 훈련에 참가한 이도엽 이범석 함장은 이범석함의 림팩 훈련 참가에는 3가지 의의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중 하나로 캐나다 잠수함 수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군내에서도 캐나다에 대한 잠수함 수출 사업에 사활을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는 단순한 무기 수출 외에도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기술 이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군수 지원 약속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유지 보수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마쳤는데요. 한국은 캐나다의 방산업체인 바브콕과 협력하여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유지보수 지원을 수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함정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해주는 신뢰도 높은 국가인데요. 방산비리로 얼룩진 일본의 경쟁업체와 이미 캐나다의 방산무기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한국 중에서 캐나다가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하여 일본에서 터진 핵폭탄급 비리 파문과 관련하여
위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국제사회는 일본 방산업체에 대한 신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산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시장의 논리만 적용하기에는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일본 정부에게 이번 비리 파문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신뢰 회복을 위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캐나다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등으로 잠수함 수출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방산 비리로 휘청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미 시장 진출이 확정된다면 연쇄적으로 유럽, 아시아 등에 추가적인 잠수함 수출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방산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국과 비리로 얼룩진 일본의 방위 산업 현실이 극명하게 나뉘는 순간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